오랜만에 비트코인 얘기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블루밍비트의 취재팀장 양한나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 사이에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아무래도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됐죠. 우리가 미국에 상장된 현물 ETF들 뭐 당장은 거래는 못하지만 다들 관심 있어서 상품들 이렇게 쭉 한번 보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이번에 11개가 한꺼번에 상장이 됐잖아요. 지금 대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블랙록과 피델리티입니다. 아무래도 유명한 곳. 네, 이 두 곳에 그냥 자금이 다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또 다른 자산운용사들도 현물 ETF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블랙록이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잖아요. 그런데 2등은 이제 뱅가드인데 두 회사는 또 의견이 엇갈린다면서요. 이게 자산운용사들도 비트코인 ETF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아직 갈리는 것 같던데요.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뛰어들었지만 뱅가드는 비트코인은 우리 철학이랑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명확하게 선을 긋는 모습이었고, 암호화폐가 아직은 매우 투기적이고 규제되는 자산으로 우리는 간주를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고객에게 제공을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메릴 린치나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에드워드 존슨, 노스웨스트 뮤추얼 등도 당장 이 현물 ETF 우리는 판매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또 하나 재밌는 게 보수 료율도 다 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어떤 곳은 뭐 우리는 6달 동안 돈 한 푼도 안 받겠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마케팅도 있고 했는데 좀 차이가 많이 있죠. 지금 이 출시된 현물 ETF들을 보면은 연 수수료가 적게는 0.2%에서 많게는 1.5%까지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다들 시장 선점을 위해서 수수료를 낮추는 경쟁을 하기도 하고, 아크인베스트나 인베스코 같은 경우는 첫 6개월 동안은 수수료를 면제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거래가 블랙록 쪽으로 많이 몰리는 걸 보면 유명한 업체, 좀 믿을 만한 곳, 이런 게 브랜드 파워 같은 것들이 좀 영향 많이 미쳤다는 생각도 드네요. 블랙록 같은 경우는 그런 세계 1위 자산 운용사라는 브랜드 파워, 수수료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11개 중에 어떤 걸 고르든 간에 비트코인 가격하고 연동된 흐름은 똑같은 거죠? 괴리가 맞습니다. 이렇게 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죠? 비트코인 현물 가격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괴리감은 없죠. 근데 다만 수수료 차이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보려고 하면 수수료가 낮은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된다, 뭐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거를 많이 보면서 좀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원래 비트코인이 이렇게 제도권에 들어오려고 만들어진 자산이었나 하는 생각인데, 백서 같은 것들을 봐도 이런 금융위기 때 어떤 중앙화된 금융에 대한 어떤 반발, 또 이런 기존의 금융기관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에서 출발했던 거 아니에요? 저는 좀 역설적인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비트코인의 탄생을 한 그 취지를 생각하면 이게 맞지 않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이제 비트코인이 월가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다, 비트코인의 비전이 배신을 당했다, 이런 푸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현물 ETF로 인해서 앞으로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진입을 하고 점차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결국에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현물 ETF 승인을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양 기자님은 이런 배신, 점령, 이런 좀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좀 이런 생각이신가요?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지지자의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제도권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앞으로 가상자산 전반적인 생태계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준다는 점에서 저는 사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경제학자인 윌리엄 스탠리 제번스의 이론인데요. 이제 어떤 자산이 화폐로 자리를 잡으려면 가치 저장, 교환 매개, 그리고 회계 단위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궁극적인 3가지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 화폐로 인정을 받게 되면 결국 비트코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비트코인이 화폐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창용 총재 발언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상징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중앙은행에 계신 분들은 코인 자체를 인정을 안 하셨잖아요. 이번에 현물 ETF 나오고 나서 기자회견이 있어서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하나의 투자처로 자리 잡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게 저는 상당히 좀 인상 깊었거든요. 특히 이 총재는 작년까지만 해도 가상자산을 투자 대상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현물 ETF가 딱 승인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인정을 하는 발언을 해줘서 많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현물 ETF 승인되자마자 우리 금융당국도 증권사들이나 투자자들이 국내에서는 이 현물 ETF 거래를 할 수 있느냐, 허용을 해줄 거냐라는 질문들이 막 쏟아지면서 급하게 대처를 나섰는데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불러서 현물 ETF를 국내에서도 허용할지 여부를 좀 폭넓게 검토를 해봐라 라고 지시를 하기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국내에서는 현물 ETF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금융당국이 검토를 하면서 다시 이제 재개를 할지 여부는 추후에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ETF를 승인해 주면서 사실 좀 흔쾌히 승인해 줬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껄쩍지근한 반응으로 약간 오케이를 했잖아요. 승인은 해 주지만 굉장히 위험한 자산이고 투자자들도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그 그레이스케일이 낸 소송에서 져서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해줬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SEC 이야기도 맞는 것 같아요. 아직도 비트코인은 어떤 몇몇 고래들, 이런 대량 보유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시세를 상당히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이고, 검은 거래에 많이 이용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저는 게리 겐슬러 위원장 얘기하는 게 비트코인을 좀 지지하시는 분들은 비호감일 수는 있겠지만 맞는 얘기 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비트코인이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하고 각국의 규제 하에 들어와서 이제 좀 감시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일부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스캠이나 이런 사기 행위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클린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더더욱 비트코인이 빨리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ETF의 이슈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은 많으셨지만 사실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투자하기에 매력도가 있나 하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우리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뭐 언제든지 계좌 터서 4대 거래소, 5대 거래소에서 살 수가 있고, 요새는 거래 수수료 아예 안 받는 거래소들도 많아서 굳이 그것까지 해야 될 필요 있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조금은 들었거든요. 업비트와 같은 그런 코인 거래소에서 직접 거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수수료를 많이 내면서 현물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코인 거래소를 이렇게 사용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현물 ETF가 비트코인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FTX와 같은 그런 정말 글로벌 대형 거래소도 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드는 분들은 대형 기관에 현물 ETF에 자금을 맡기는 게 더 안심이 될 수 있죠. 비트코인이 등장했을 때 오래전부터 비트코인이 금하고 많이 비교가 됐었잖아요. 뭐 디지털 금이다, 그리고 앞으로 금처럼 인정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ETF로 출시가 됐다는 사실도 이제 금의 길을 좀 따라간다 하는 면에서는 좀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금 ETF와 비교하면서 비트코인 ETF도 금 ETF만큼 혹은 보다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1990년대 때 ETF가 대중화가 되면서 그때 금이나 원유와 같은 이런 비금융권 자산들이 대체 투자 자산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첫 출시가 된 날에 그레이스케일의 GBTC 거래액만 해도 금 현물 ETF의 거래 규모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출시 일주일 만에 이 비트코인 현물 ETF들의 순자산 총액이 은 ETF를 앞지르기도 했습니다. 초반의 반응은 일단은 나쁘지 않았네요. 현물 ETF가 출시된 직후에는 이 재료가 소멸된 영향이랄까? 비트코인 가격이 약간은 좀 빠진 상태잖아요. 장기적으로 좀 볼 필요는 있겠네요. 이 당분간은 가장 중요한 이슈는 좀 뭐를 투자자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반감기인가요? 뭐 아니면 금리 같은 거를 좀 더 봐야 되나요? 한 가지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많은 호재들이 맞물려서 가격 상승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반감기만 됐다고 해서 바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금리 인하와 같은 그런 거시적인 경제 상황까지 함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4월에 있을 비트코인 반감기 그리고 실제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더욱더 비트코인 가격에 상승 탄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 현물 ETF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해봤는데요. 코인 시장은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항상 역동적으로 뭔가 새로운 게 또 쏟아지는 시장이니까 다음번에는 또 다른 주제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